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새 지도자가 공식 임명되자마자 헌정 작전을 수행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다.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전쟁의 종결 하지만 이란은 또 전쟁의 종결을 결정하는 건 우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 교수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위에 또 추가적인 발언을 하면서 일종의 갈짓자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뒤에 또 그러나 아직 끝나진 않았다. 좀 불충분하다. 네.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필요한 건 또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뒤이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알기는 어려우나 예. 그러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다른 언론 보도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주위의 보좌관들이 유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좀 출구 전략을 찾으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인데 이란은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출구 전략을 슬슬 꺼내야 되기는 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럼 나갈 거냐. 그럼 군사적 성과, 지금 이제 어찌됐든 군사적 성과는 내고 있지만 과연 그걸로 빠져나갈 거냐. 네.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권 교체까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찌됐든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스라엘이 끌고 가는 측면이 상당 부분 있고 미국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나 원유, 환율 다 지금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 전쟁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 발발 전에 좀 혼란한 상황이 있었고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유 가격이나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증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근데 환율도 지금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군사적인 성과는 나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 주체들한테 이 군사적 성과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어찌됐든 지금 이란이 하메네이 다음 후계자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있는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미국은 더 전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한 번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도자 제거 같은 참수 작전이 또 한 번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새로 등장한 사람이 계속 전쟁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불확실성 계속 키우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은 그 모즈타바 그 발표 이후에 반격을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탄두 1톤 미만의 미사일은 안 쏘겠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발사 위력을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이란의 전략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건 좀 어폐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 발사대를 상당 부분 지금 파괴를 했다라고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란의 패착이기도 한데 이런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자폭드론을 사실 동굴 기지에 그동안 계속 보관을 해왔어요. 근데 이 동굴 기지의 가장 큰 약점이 입구만 때리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발사대들도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사대들이 대략 이 동굴을 진지에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동하고 어떤 패턴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파괴하는 게 쉽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사실상 이란의 제공권은 미국, 이스라엘 손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매일마다 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아직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메시지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용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또 눈에 띈 사진이 그 이란에서 발표한 그 미사일 사진에 아랍어로 당신의 명령에 따라 사이드 모즈타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모즈타바 헌정 작전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발표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정확히는 사이드 무스타바는 쉽게 말해서 미스터 무스타바고요. 그 앞에 헌정을 위하여는 앞에는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라바이크 사이드 모스타바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최고 지도자에게 우리는 충성을 맹세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아주 그 이름을 아랍어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네, 이렇게 써서 헌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무래도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새롭게 선출된 최고 지도자에게. 그래서 전체적인 이란 분위기는 지금 거의 뭐 한 2주 정도 됐나요? 알리 하메네이가 유고하고 나서 최고 지도자를 뽑지를 못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권력 공백 상태였고 그런 상황이 이제 어려웠던 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선출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부 다 이란에 있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성 교수님께서 트럼프의 오늘 발언을 놓고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어떤 강경 노선을 통한 재집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참수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협박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했던 인물이 또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참수 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아니고요. 알리 하메네이 참수 작전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주도한 거거든요. 개전 초기에 전쟁 초기에 바로 들어가서 알리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 한 40여 명의 이란의 고위 관리들, 뭐 장성 그리고 안보 보좌관, 정치인들이 사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이란에 대한 전략은 최고 지도자 없는 그래서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출되든지 최고 지도자를 계속해서 쫓을 것이다. 네. 그리고 암살을 시도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암살 시도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성공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어쨌든 지금 하는 건 조기 종식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참수 작전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점쳐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조기 종식은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전 첫날 하메네이 제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깜짝 쇼 같은 거기 때문에 뭐 가능했는데 지금 참수 작전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건 지금 일단 하메네이 제거 때는 그게 뭐 이스라엘이 됐든 미국의 CIA가 됐든 뭐 이스라엘 모사드가 됐든 하메네이 근처에 그런 정보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휴민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적 정보 자원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이제 모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고 그렇게 되면 옆에 누가 있다고 해도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원이 있다고 해도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스타파도 됐다고 해서 공개하는데 며칠이 걸렸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개인 보안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개전 첫날 하메네이를 제거하듯이 그렇게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죠. 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없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고 이 사람이 계속 이끌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실질적으로 좀 봉쇄를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면 미군이 지금까지보다 20배 강하게 이란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20배 이상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란의 군사력이 봉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수행 중인 여러 작전들을 보면 뭐 이란 내 제공권 장악,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해권,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여러 척의 유조선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는 패닉이에요. 지금 패닉 상황이고 잘못 나갔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패닉이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덩달아서 이 유조선들이 못 나오니까 유가도 올라가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미국이 이번에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운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관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유조선들이 못 나올 정도로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 대한 군사 작전이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지금. 물론 우선 지금 때리고 있는 거는 이란 해군의 주요 뭐 수상 전투함이나 잠수함 이런 것들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성과도 내고 있고.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장기화되면 계속 석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외신을 통해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지중해에 있는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지금 수에즈운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재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지 않는 이상 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장악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관을 내쫓는 나라들의 유조선만 호르무즈 해협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네.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를 비롯해서요. 특히 뭐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지금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나라가 만약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한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이란의 말에 따르면.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란이 내놓은 작전인데, 과연 네. 이 제안을 어느 국가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은 세계 경제를 옥죄이고 있고 또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 중에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시간 정도 되는 통화를 했다. 근데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꽤나 구체적이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먹혀 들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제안,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달라. 근데 이 푸틴 대통령, 러시아는 또 이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거든요. 무기를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좌표를 찍어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란이 거기에 탄도미사일 공격하기에 아주 용이하도록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제안을 숙고해서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빨리 끝내달라고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그걸 받을 용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주고 받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당신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끝내줄 테니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 끝내달라. 라는 이런 식의 어떤 딜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번 이 딜을 통해서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협상을 해왔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란 전쟁 끝내준다고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줄게.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얽혀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통화가 또 주목을 받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중재 노력도 중재 노력이지만 이런 빅딜이 성사될지 지금 성 교수님께서는 비관적인 관측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저렇게 이란이 뭐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타격을 받는 건 굉장히 뼈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동에 이제 전통적인 동맹국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시리아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무너졌죠. 알 아사드는 모스크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정권은 러시아면 아주 학을 띨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외교 관계를 갖고 있고, 네.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게 이란이었는데, 이란도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무기 지원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러시아가 만든 무기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서 현재의 이란 체제를 그래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앞서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 빅딜이라는 걸 성사하는 건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좀 초기에 계획했던 뜻대로 잘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국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상군을 투입을 할지 여부가 또 관심입니다. 허니베저 작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허니베저 작전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어쩌면 이제 출구 전략으로 하나 내세워야 될 게 뭐냐면 이란이 지금 뭐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사회의 증거로 이거를 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는데, 근데 다만 이게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지상군 투입이 결정이 되면 먼저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상군을 이란으로 투입시키려면 이란 인근 국가의 기지라던가 아니면은 공군 기지 이런 것들을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아프간에 이제 군사 작전을 했을 때도 보면 아프간 인접 국가를 상대로 이 기지 사용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이란 군사 작전, 특히 지상군과 관련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상군이 실제로 이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마 미국 내 여론이 거의 최악으로 갈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미국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긴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많이 겪어본 세대들이에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외 전쟁에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군사 작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에 지상군까지 들어가서 지상군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따져 보면 사실 최악의 수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는 꺼냈지만 네. 아직 본격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최악의 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 교수님께서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죠.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우리 김대영 연구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최소 수달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준비를 한 것도 없고 주변 인접국에서 어떤 지금 미군이 들어갈 어떤 그런 동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특수부대를 아주 조금 투입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450kg 이상 되는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이죠. 예. 이것을 지금 미국이 찾고 있어요. 예. 지금 보도로는 이스파한 핵시설 밑에 아주 잘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스파한 원전까지 가서 그것을 또 찾아서 회수를 해서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지
너무나 어려운 작전입니다. 이거 어려운 작전인데 문제는 이 450kg은 60%가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농축하면 90%로 올라가요. 네. 그럼 90%가 되면 이것은 사실 11개의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든 끝나더라도 아니면 전쟁이 조금 더 되는 이 기간 동안 혹시 이란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핵이 없으니까 우리께 핵무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니까 이란 내에 있는 강경파들이 좋다. 그러면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니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더 농축을 해서 차라리 핵물질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네. 자,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고농축 우라늄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성과로 내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마지막에 짚어주셨던 사실 이 핵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는 것, 그러니까 비핵화의 목적을 지금 미국이 이뤄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가 돼버린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이제 미 육군의 핵 무력화 팀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네.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농축 우라늄의 위치는 현재로선 에스파한인데 또 다른 보도를 보시면 이게 450kg 정도 되는데요. 네. 전체가 한 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 분산 배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kg 이스파한 있고 나머지 25g 딴 데 있다. 이렇게 한 3-4곳에 이렇게 분산했을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건 작전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이걸 확보하지 못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으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가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는 것 자체는 정말 쉽지 않은 작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전을 진행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란은 걸프국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걸프국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에 좀 공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에 공격이 집중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난해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한 10며칠 동안 교전이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보시면 이렇게 그 주변국 특히 이제 미국의 중동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UAE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대신에 이제 거기 있는 특정 미군 시설을 이제 약간 쪽집게식으로 공격을 한 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일 날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아마 하메네이도 본인의 죽음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플랜들을 짜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B가 있을 수 있고 플랜 C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당하면 물귀신처럼 다 중동을 전쟁으로 빠뜨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도 사실 지금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 공격을 네.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제가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UAE로 날아갔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지금 거의 10발 미만 정도로 날아오고 있고 반면 이제 자폭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공격핵을 통해서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격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UAE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으로 대부분 요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사실 이제 UAE 같은 경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개전과 함께 공격을 받으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다만 이게 UAE도 딜레마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괜히 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는 뭐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군사적 행동보다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UAE 보면 상당수의 이란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산 동결 얘기가 요즘 나와요. 그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에 더 뼈아플 수가 있습니다. UAE에 묶여 있는 만약 이란 돈들을 UAE 정부가 다 압수해 버리면 네. 뼈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은 어쨌든 계속 확전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민간 시설을 이제 타격을 해서 민간 희생자가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에서는 17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진 초등학교 참사 현장을 이란이 직접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등장한 게 이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실 그 잠수함이나 이쪽에서 아주 낮게 날아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정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김대영 의원님이 더 잘하실 테고요. 설명은 더 잘해 주실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이제 토마호크를 미국 외에는 사용하는 국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특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 초등학교에서 저렇게 17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관련 영상을 저렇게 계속 돌려보면 토마호크 미사일로 보이는 저 비행체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만약에 확실하게 토마호크 미사일로 판단되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미국의 오폭으로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네. 자, 그러나 뭐 미국 쪽에서는 계속 하는 얘기는 이 여학교 주위에 군사 시설이 있다. 특히 뭐 혁명수비대 시설이 있다. 네. 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조사나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오폭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토마호크라고 하는 미사일로 저게 지금 지목이 되면서 이거는 미국만이 거의 쓰는 무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오폭으로 이렇게 많은 특히 어린이들이 숨졌다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오폭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미사일 떨어지는 미사일의 외형을 봤을 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사실상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게 뭐 이란이 쏜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란도 미국과 같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외형이 틀려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잘 보시면 지금 엔진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필요한 엔진이 미사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란이 갖고 있는 순항 미사일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엔진이 미사일 밖에 달려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오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 오폭이 일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표적 선정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는 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런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표적 선정에 들어가다 보면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꾸 이란이 쏜 거라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사실 그건 틀린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이제 앞서도 이제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곳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군사 시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사실 좀 이게 좀 뭐 국제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 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게 또 국제사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 또 한 가지로는 저런 오폭 사고가 또 일어나면 전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아져요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 싱크탱크들도 우려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오폭 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쟁과 관련된 반대 여론이 높아진다라는 예.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 환율, 증시뿐만 아니라 또 주한미군의 자산도 지금 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패트리엇 포대에 이어서 사드까지 중동으로 이동한 걸로 보인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한반도 방위 태세에 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셨잖아요. 예. 이제는 좀 우리 군이 좀 나서야 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거죠. 저렇게 주한미군의 중요한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중동으로 이동을 했을 때 만약 유사시에 북한이 공격하면 과연 우리 군 독자적으로 이걸 다 막아낼 수가 있냐. 네.
이거를 사실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면은 사실 이제 군 통수권자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방부는 별다른 액션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엇박자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우리가 그래도 미군이 저렇게 전력을 차출돼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사실 많은 국민분들이 안심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요번에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군사작전 하기 전에 사실 상당량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이미 사전에 중동 지역에 배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격하는 미사일들이 이제 급속도로 소모되고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한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미군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 이제 미 언론에 보면 중동 지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포대 가운데 몇 개의 레이더가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드는 지금 전 세계에 한 7, 8개 포대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차출이 됐고 예.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우리나라와 괌에 있는 사드 포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레이더, 특히 이제 사드에 들어간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가격이 1조 원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로 비싸요. 근데 이게 파괴가 됐으면 어디선가 그걸 채워 넣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지금 미국의 다급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한미군의 의존도가 높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서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견제만 국한하지 않는 이런 어떤 유연한 이런 역할을 주한미군에게 부여를 하는 이런 방안도 좀 검토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런 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이 많은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결국 북한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북한을 넘어선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방공망을 배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도 잘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잘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지금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란이 쏘아대는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막으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드나 패트리어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란이 지금 뭐 한 12개 국가를 상대로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개 국가를 다 막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격 미사일이 뭐 바닥이 나도 뭐 놀랍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이거 차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아시아 태평양 다른 지역에 있는 아마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전부 다 지금 예. 차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베나연구소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